자, 앞에서 배웠던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이외에 확률 분포의 종류는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걸 한번 빠르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종류를 저도 다 외우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아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중요한 건 결국에는 우리 데이터가 이런 확률 분포 중에 어떤 분포와 가까운지 그것만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일일이 다 외워서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건 전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외우고 하다가 질리시고 이걸마다 뭐 수식을 쓰고 계산하고 저도 했어요. 했는데 뭐 요즘 같은 데이터 분석 시대에서는 거의 그런 케이스는 할 일이 없더라고요. 할 일이 없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데이터 분석에서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에 좀 더 집중하고 이 내용은 빠르게 정리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확률 분포 두 종류, 이항 분포, 정규 분포를 배웠죠. 이항 분포는 셀 수 있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분포표를 확인할 수 있었고 확률 질량 함수를 확인했습니다. 반면 정규 분포는 셀 수 없는 무한히 많은 개수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가 있고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쭉 이었더니 결국 확률 밀도 함수와 다음과 같은 종 모양의 형태의 모양을 띈다라고 했었어요. 이렇게만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이걸 표현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용어가 없어서 설명을 다소 간단하게 드렸는데 그걸 크게 이산형, 연속형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즉, 확률 변수 x가 셀 수 있는 개수, 이항 분포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산형, discrete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률 분포를 수학적 함수 표현식으로 만드는 것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고 하나 더 포함시키면 이 확률 질량 함수를 누적으로 다 더한 확률 분포도를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누적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속형 확률 분포, 이것은 확률 변수 x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케이스, 바로 정규 분포와 같은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를 띠는 확률 분포를 전부 다 Continuous 확률 분포, 연속형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즉 사실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산형 확률 분포의 대표 주자인 이항 분포, 그리고 연속형 확률 분포의 대표 주자인 정규 분포를 사실은 소개해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연속형에도 마찬가지로 확률 밀도 함수, 누적 확률 밀도 함수, 누적 확률 분포 함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그냥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확률 분포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봤더니 아래와 같네요. 이렇게 보면 되는군요. 자, 일단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나뉘는데 이산형은 크게 베르누이, 이항 분포, 음이항 분포, 기하 분포, 다항 분포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연속형은 포화성, 균등, 정규, 표준 정규, 지수, 감마, t, f, 카이제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던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이항 분포는 베르누이 분포라고 했는데 베르누이 분포란 확률 변수 x의 값이 성공 아니면 실패, 앞면 아니면 뒷면 이렇게 두 가지의 값만 발생하는 분포를 베르누이 분포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여러 번 실행해서 1회 성공이 나타날 때까지의 분포를 확인하는 게 표시한 것이 바로 이항 분포였고 그리고 정규 분포는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평균 또는 분산 이런 것들로 특징되어지는 종 모양의 분포를 띠는 게 정규 분포였습니다. 그렇죠? 이를 기반으로 확장하면 음이항 분포는 이항 분포와 유사하게 성공 실패 두 가지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 번 실행한 후 1회가 아니라 R회 성공이 나타날 때까지 횟수의 분포를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하 분포는 여러 번 실행하는 건 똑같은데 이번엔 성공이 아니라 첫 번째 성공이 나타날 때까지 실패한 횟수에 좀 더 포인트를 한 분포입니다. 그리고 다음 분포는 이항 분포와 달리 확률 변수 값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가지 값에 대한 분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속형 분포로 넘어가서 포화성 분포는 이항 분포. 이 이항 분포를 연속형 방식으로 쭉 누적해서 변환한 것입니다. 즉, 셀 수 있는 확률 분포의 흐름이 아니라 셀 수 있는 횟수 분포가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횟수 분포를 표현한 것이고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나타나는 희귀 사건의 개수의 분포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10시간 동안 관찰했을 때 고장이 날 만한 개수, 분포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그 고장이라는 게 아니면 그 시간과 이런 것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케이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케이스라 볼 수 있죠. 다음 균등 분포, 확률 변수의 값이 모두 동일한 확률을 가진다. 무슨 얘기냐면 그림에서 앞에서 우리가 예를 표기한 것도 있기는 한데 뭐 특정한 확률 변수 x가 뭐 0, 1, 2 이렇게 됐는데 이 모든 확률이 같은 거예요. 직선처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이런 분포를 따르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전체 집단은 균등 분포를 따른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는 이런 종 모양이었죠. 종 모양이고 특정 평균값과 그리고 퍼져 있는 분산 네, 형태를 띠고 있는 종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는 이 평균과 분산을 0과 1로 고정시켜온 케이스, 그런 케이스에 대한 종 모양의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아니 0과 1인 케이스나 아닌 경우나 뭐가 다릅니까? 사실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동일한 상황에 비교하기 위해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 많은 데이터들을 0과 1을 따르는 표준형 정규 분포로 많이 바꾸게 됩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그럴 때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고 다음 지수 분포는 포화성 분포를 시작합니다. 포화성 분포에서 한 개의 희귀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 분포입니다. 한 번에 고장이 발생합니다. 근데 고장을 발생할 때 10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1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시간이 다양하게 발생하겠죠. 그 시간의 분포가 지수 분포고 감마 분포는 한 개의 희귀 사건이 아니라 알파 개의 희귀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 분포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이항 분포와 음이항 분포와 좀 비슷하죠. 1회, R회, 한 개, 알파개. 그리고 이항 분포와 포화성 분포는 결국 이산형, 연속형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 흐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음 T 분포가 있는데 T 분포는 데이터 개수가 적을 때, 즉 빅데이터가 아니라 보통 스몰 데이터일 때, 스몰 데이터는 정규 분포와 유사한 형태이긴 한데 약간은 꼬리가 더 두터운 종 모양입니다. 즉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하지만 정규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데이터가 적게 되면 반복을 하고 뭘 하든 어떻게 변화를 했을 때 정규분포와 비슷한데 약간 꼬리가 두터운, 꼬리가 두터운 이런 정 모양의 케이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를 T분포라고 하고, 흔히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 T분포를 가정하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분포로 바꾸어 봤더니 두 집단이 각각 정규분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 두 집단의 평균값을 분포로 그렸더니 정규분포보다는 조금 꼬리가 두터운 분포가 되더라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음 F분포는 자유도라고 써있긴 한데 이건 모르셔도 괜찮고, 아직은 분포의 자유도가 커질수록 정규분포에 가까워지는 분포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핸들링하는 파라미터 아니면 조건의 개수가 많아질 때 한마디로 자유도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정규분포에 가까워지는 분포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로 두 집단의 분산이, 평균이 아니라 분산이 동일한지 비교할 때, 즉 두 분산의 차이 또는 그 비율을 비교하는 분포를 만들어 봤더니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정규분포에 가까워지는 그런 분포를 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케이스에 많이 쓰는 분포입니다. 다음 카일 제곱 분포는 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제곱을 다 해서 더했더니 새로운 분포가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과 전체의 분산이 동일한지를 비교할 때 주로 쓰고, 각 샘플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들을 제곱하고 다 더했을 때 전체 집단의 분산과 유사한지 그런 것들을 비교할 때 흔히 카이 제곱이란 분포의 흐름을 따르는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확률 분포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확률 분포의 종류를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우지도 않습니다. 저도 다양하게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건 중요할 겁니다.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를 따르는 분포는 이산형 확률 분포. 셀 수 없을 정도로 확률 변수의 개수가 많은 케이스는 연속형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제가 말로만 표현했는데 사실 이 확률 분포라는 건 서로 굉장한 관련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분류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분포라는 게 서로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유니폼 분포 제가 말로만 설명했는데 이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균등 분포 있었죠. 균등 분포는 다음과 같은 모양이고, 이 균등 분포는 사실 베르누이 확률 분포, 이산형의 베르누이 확률 분포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르누이 확률 분포를 통해서 이항 분포 또는 지오메트릭 기하 분포 여기 있죠? 이항 분포, 기하 분포 아니면 포화성 분포, 이 이항 분포를 연속형으로 만든 게 포화성이었죠? 이항 분포를 연속형으로 만든 거 포화성 분포, 그리고 지수 분포, 지수 분포도 결국 이 지오메트릭 기하 분포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파생이 돼서 웨이블 분포, 감마 분포, 베타 분포, 정규 분포, 정규 분포에 로그를 씌웠을 때 로그 정규 분포, T 분포, 카이 제곱 분포 이런 것들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는 게 복잡하실까봐 그런데 이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이거 어차피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분포가 뭐지? 뭔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포인트 해야 될 건 사실 이 그림입니다. 아, 정규 분포 이런 그림이구나. T 분포 이런 그림이구나. 카이 제곱 분포 이런 그림이구나. 감마 분포 이런 거구나.
지수분포 이거네. 이걸 더 중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확률 분포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뒤에서 설명해야 될 거긴 한데 결국 내가 가진 데이터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지를 확인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존하는 확률 분포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들과 내 데이터가 어떤 모습인지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곧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데이터 분포를 그렸더니 이런 분포야.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와 비슷하죠? 카이스퀘어 같기도 하고 감마 같기도 하고 그렇죠? 바이노미얼 같기도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데이터를 샘플로 몇 개 없어요. 이 카운트 보시면은 25개, 뭐 18개, 25개, 뭐 합해도 150개쯤 되는 것 같죠? 150개? 100개쯤일까요? 예. 100개밖에 안 돼요. 100개의 샘플로 데이터의 히스토그램을 그렸더니 이런 모습인데 100개밖에 안 봤어요. 저는 샘플로. 근데 전체 집단은 아마 포화송, 카이제곱, 감마 이런 모습일 거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데이터를 더 확인할 필요가 없이 내가 가진 데이터는 아마 뭐 감마 분포를 따를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스몰 데이터인데 빅 데이터로 봤을 때 감마를 따를 거야. 라고 가정을 하고 감마 분포 기준으로 평균을 구하거나 분산을 구하거나 라고 하면 내 데이터의 특성을 띠는 전체 집단은 동일한 평균이나 분산을 띌 거야 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스몰 데이터에서 빅 데이터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확률 분포의 종류를 배운 겁니다. 따라서 이거의 의미를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림이구나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좀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아래 내용을 좀 더 보셔도 됩니다. 데이터라는 건 이산형, 연속형으로 분리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대칭이냐 아니냐 그리고 뭐 아웃라이어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결국 이런 그림들이구나. 바이노미얼, 디스크릿, 지오메트릭,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뭐 하이퍼 지오메트릭, 유니폼, 그렇죠? 트라이앵귤러, 노멀, 로지스틱, 익스포넨셜, 로고노멀, 민, 익스트림. 분포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 외우는 사람도 저는 본 적 없고요. 저도 전혀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각 분포의 특성만 기억해 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이렇게 잘라서 딱 봐도 왼쪽은 이산형 확률 분포죠. 셀 수 있는 확률 변수에 대한 거. 오른쪽은 다 밀도가 빡빡하죠. 연속형 확률 분포인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여기 써 있듯이 뭐 시메트릭하냐, 시메트릭하지 않냐, 대칭이냐 아니냐 그런 걸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중심을 기점으로 분포되어 있느냐, 중심이 있느냐, 아니면 중심이 없느냐, 별로 그럴 게 없다. 그렇죠? 이런 특성들만 한번 살펴보시면 좋아요. 아니면 오로지 양수값만 나와야 되냐? 대부분 양수값만 나와야 되냐? 대부분은 음수값이 나와야 하냐? 이런 케이스에 따라서 분포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특성을 필요하실 때 검색해서 아니면 제 자료를 보고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담으로 설명드릴게 이 참고 자료라고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거 눌러보시면 제가 이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샘플을 넣어놨습니다. 인위적으로 제가 한번 베타 알파는 1, 2 이렇게 할게요. 5
너무 간단한가요? 정규 분포. 자, 평균이 3, 분산이 3. 이런 분포가 나옵니다. x가 1일 때 1보다 큰 범위의 확률은 74%. 이런 걸 다 계산해 줍니다. 구경 삼아 한번 보시면 괜찮아요. 구경 삼아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파레토 1, 1, 3 너무 크군요. 5 이런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웨이블 네. 바꾸면 바뀝니다. 이렇게도 바뀌고 이렇게도 바뀌고 3, 4, 1 이런 분포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두 번째를 봐도 이거는 좀 복잡한데 혹시 호기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관계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분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산형 확률 분포, 연속형 확률 분포 굉장히 많죠. 저도 다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두 개를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는 확률 분포의 종류가 이산형, 연속형이 있다. 각각 특정한 상황,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확인된 분포긴 한데 중요한 건 이 분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들,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기억해 두세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를 사용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결국 내 데이터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분석할 데이터, 내 데이터는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데이터 분포 종류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예인데 데이터에 이렇게 x1 x1, x2, x3이 있다고 할게요.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특정한 값이 비어 있다고 할게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을 수 있죠. 데이터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비어 있으면 비어 있지 않은 다른 값으로 어떻게 유추해서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주변 데이터로 이 특성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 데이터로 특성을 채울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설명드리면 이 데이터가 없는 건 알겠어. 나머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 x1의 전체 집단의 특성을 한번 간접적으로 분포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분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분포에 맞게 이 값을 평균 값으로 대체할지 아니면 분포 값으로 분산 값으로 대체할지 아니면 중앙 값으로 대체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꿔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도 이런 확률 분포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확률이죠. f를 어느 정도 가정한 상태에서 y를 찾는 게 확률입니다. 근데 이 f라는 건 모델링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고리즘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준에서의 확률 분포란 뜻은 마치 내 데이터의 모델이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이항 분포를 따를 거야. 이거 자체를 함수, 이항 분포는 뭐 이런 함수였죠. ncr 곱하기 p의 뭐 n, 그렇죠? 1-p의
뭐 n-r 뭐 이런 거였나? 이런 거였죠. 정규분포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뭐 루트 모시기에 1, 뭐 2파이 어쩌고저쩌고에 뭐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에 뭐 이렇게 있었어요. 결국 이게 f였잖아요. fx. 즉 우리가 확률 분포를 가정한다는 뜻은 결국 사실은 이것도 모델링입니다. 내 데이터의 f가 마치 정규분포일 거야, 아니야 이항분포일 거야, 이걸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 그리고 이 f는 사실은 통계를 기반으로 나온 거죠. 통계 기반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데이터는 작은 데이터인데 이걸 통계적으로 이미 우리의 선배님들과 많은 연구자께서 동전을 던지던 주사위를 던지던 윷놀이를 하던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분포를 다 그려본 거예요. 데이터는 적지만 이걸 실험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특정한 문제는 정규분포를 따라, 동전 던지기 이항분포를 따라, 주사위 던지기 무엇을 따라, 고장나는 분포는 무슨 분포를 따라 라고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 분포를 모델이라고 가정을 하고 주어진 값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내가 가진 데이터는 현재는 모델이 이 확률 분포 중에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지 안다는 건 결국 내 데이터는 어떤 f가 적합할지를 가정하는 거와 동일한 겁니다. 즉 내가 동전 던지기 문제를 풀고 있어. 그 문제는 f가 이항분포가 되겠죠. 그럼 동전을 내가 일일이 던져서 실험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항분포를 가정한 다음에 y는 fx를 실행하면 끝나는 겁니다. 일종의 모델인 거죠, 결국. 확률 분포라는 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나의 데이터는 무슨 확률 분포라고 써놨지만 결국 내 데이터의 모델링을 하는 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내 데이터의 모델은 정규 분포가 맞니, 이항 분포가 맞니, 포화성 분포가 맞니, 지수 분포가 맞니, 그 모델을 결정하는 게 결국 내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찾는 거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 데이터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내용도 같은 얘기고요. 결국 우리는 특정 확률 분포를 가정하고 내 데이터에 적합한 평균, 분산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평균이 뮤라고 아까 썼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썼었어요. 뭐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되죠.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알아내면 내가 가진 스몰 데이터는, 내가 가진 이 문제는 통계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정규분포야, 이항분포야, 이런 건 모델 찾아내고 그 모델 중에 하나를 가정하여 실제 이 주어진 모델의 분포와 나의 데이터의 분포가 얼마나 비슷한지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통계적 분포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전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우린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결국 이 사람의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분석 방향을 잡고 그 분석 방향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석 도구를 쓰는지 확인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내 데이터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내가 어떤 종류의 문제를 풀고 있는지만 알아도 어느 정도 연구에는 결과들이 있어서 어떤 확률 분포일 건지 알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 데이터의 형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확률 분포일 거야 라고 가정하거나 사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데이터가 0 또는 1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베르누이 분포, 뭐 이항 분포 이런 게 되겠죠. 아니면 데이터가 0 또는 양수다. 그럼 로그 정규 분포, 감마, F, 카이제곱 지수 분포 이런 것들이 나의 데이터가 잘 맞을 후보가 됩니다. 그리고 제한 없는 실수다. 그럼 정규 분포, T 분포. 근데 0과 1 사이의 실수다. 베타 분포. 제가 아까 전에 확률 분포의 특징만 알면 된다. 그 특징을 통해서 간접적인 분포 후보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방법은 사실 이 첫 번째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결국 데이터 히스토그램 그림을 그려보고 가장 비슷한 분포를 찾는 겁니다. 저도 이 특징을 외우고 있지 않아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머리 아프게 이 특징을 일일이 다 외울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고 결국 그냥 가장 많이 쓰는 건 내 데이터에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히스토그램이란 이런 것들이죠.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본 다음에 이 그림들 중에서 어떤 거와 가장 유사한지 알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예제인데 제가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거랑 똑같은데 제 데이터가 만약에 첫 번째 그림과 같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 코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데이터를 임의로 생성하고 그림을 그렸더니 아래와 같은 분포를 띄고 있어요. 히스토그램을 그렸더니 이것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후보들 중에서 뭐가 제일 유사한지 알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샘플로 실험을 별로 안 해봤어. 게을러가지고 안 해봤어. 상관없어요. 스몰 데이터밖에 없어.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스몰 데이터의 분포를 그렸더니 대충 유사한 분포를 확인해서 내가 실험을 게을러서 안 해봤지만 데이터가 스몰밖에 없지만 어떤 부지런한 사람이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거나 빅데이터를 모아도 결국 이 분포들과 중에 하나와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실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가까운지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눈으로 봐선 도대체 얼마나 가까운지 잘 모르겠죠. 뭐, 뭐 어느 정도 리즈너블 한데 확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봐서는 이게 바이노미얼인지 포화성인지 카이스퀘어인지 감마인지 좀 애매한데요 싶죠? 괜찮습니다. 실제로 내 데이터가 어떤 분포와 가까운지를 확인할 때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건 맞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바로 실제로 통계 방법론으로 분포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콜모그래프 스미어노브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검은색 그림이 정규 분포라고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 그리고 파란색 막대가 실제 나의 데이터예요. 데이터인데 이 분포를 누적합니다. 누적해서 이 검은색 그래프가 누적하면은 이런 검은색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요. 누적이니까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1. 왜냐면 이게 종 모양이니까 좌우를 다 비교해야 되잖아요.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해버립니다. 더했더니 이런 S커브와 같은 형태가 띄어져요. 그리고 나의 데이터, 파란색
이것도 누적으로 더합니다. 그랬더니 이 파란색이 약간 계단형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 검은색과 파란색이 얼마나 가깝고 유사한지를 계산해주는 통계적 방법론, 통계적 알고리즘이 바로 콜모그래프 스미어노브 테스트인 겁니다. 이 테스트를 자세하게 아실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쓰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즉, 내가 가정한 분포, 즉 내가 가정한 모델과 데이터의 분포 차이가 비슷할수록 가장 큰 p-밸류를 반환한다고 써있죠. p-밸류 아직 안 배우셨습니다. 그냥 가장 큰 수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즉, 이거를 우리는 도구를 쓰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거 방법론이 뭔지 책을 열고 까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 수학을 배우고 할 필요 했는데 제가 얘기한 그거죠. 수백 년 동안 만들어진 이런 이론들, 방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린 파이썬 쓰잖아요. 컴퓨터 도구를 씁니다. 데이터 분석 도구를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제가 이 코드를 보면 지금 콜모그래프 스미어노브 테스트를 하는 코드는 딱 요거 한 줄입니다. KS 테스트가 KS를 딴 겁니다. KS 테스트를 하고 나의 데이터를 넣고 내가 생각하는 분포 후보가 있어. 이걸 한번 넣어주겠니? 넣어서 비교해 주겠니? 라고 하면 이거에 맞는 p-밸류를 딱 출력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데이터를 넣고 정규 분포를 비교해 주겠니? 했더니 p-밸류가 10이 나왔어요. 근데 다른 것도 해봐요. 내 데이터와 예를 들어서 베타 분포 비교해 주겠니? p-밸류가 20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가진 데이터는 정규 분포보단 베타 분포에 좀 더 가깝구나. 이렇게 의사결정하면 끝이에요. 이해되시죠? 결국 이거 하려고 이항 분포, 정규 분포, 확률 분포의 종류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우리는 내 데이터가 어떤 분포, 어떤 모델을 따르는지를 확인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포의 종류를 배운 겁니다. 배운 것.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코드는 앞에 코드에 이어서 만든 건데 제가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이거를 그림을 그립니다. 그 결과가 아래와 같이 이렇게 분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자세한 코드는 아직 아실 필요가 없지만 뭘 한 건지 큰 뷰만 아시면 됩니다. 저는 정규 분포, t 분포, 지수 분포, 카일 제곱 분포, 감마 분포, 베타 분포가 이거와 유사할 것 같아라고 이 그림을 통해서 일단 후보를 잡았어요. 후보를 잡았고 그 상태에서 내 데이터와 이 6가지의 케이스를 비교해서 KS 테스트를 실행한 다음에 어떤 게 가장 비슷한지를 나한테 알려줘라고 컴퓨터한테 시킵니다. KS 테스트가 뭔지 1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이썬이란 도구를 써서 내 데이터가 어떤 모델을 따르는지 그거를 이 한 줄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장 비슷한 분포는 무엇인지 출력하게 만든 것 뿐입니다. 자, 그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 데이터는 이런 파란색 막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베타, 카이 제곱, 감마, t, 정규 분포, 지수 분포 6개와 비교했더니 가장 큰 수치가 0.86으로 나온 게 베타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분포는 베타 분포야 라고 알려주는 코드를 그냥 만들었어요. 저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확률 분포를 만들어주신 우리 선배들의 내용을 1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1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분포가 어떤 수학적 특성이 있는지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지도 않았고 손으로 쓰지도 않았고 그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파이썬 코드 하나로 내 데이터가 어떤 모델과 가장 근접한지, 어떤 모델을 따르는지 몇 줄 작성했더니 스스로 이렇게 결과를 주고 이 데이터와 가장 비슷한 분포는 베타 분포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도구를 써서 내가 필요한 목적을 빠르게 달성할 것이냐, 아니면 수백 년 동안의 자료를 공부할 것이냐. 그렇죠? 저는 일단 전자를 추천드리기 때문에 전자를 지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정리를 하면 결국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대부분은 사실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여러 종류의 분포를 많이 배웠지만 사실 이 자연 현상의 대부분은 정규 분포인 게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주로 어떤 확률 분포가 있는지 그 종류를 살펴본 겁니다. 근데 왜 정규 분포가 아닌 것들이 있느냐?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규 분포가 되려면 각 사건들이 서로의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 사건이어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동전을 3번 던졌어요. 근데 한 번 던질 때, 2번 던질 때, 3번 던질 때 각 사건은 사실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죠. 이런 것들을 독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만 정규분포를 따르고 사실 제가 만약에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을 던졌다가 동전이 좀 약해서 상처가 났어요. 아니면 동전이 휘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2번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이 매우 많이 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동전을 던질 때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사건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는 정규분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건들이 정규분포일 수 있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많은 사건들을 분석 연구해봤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다양한 우리가 배웠던 확률 분포들이 가능하더라 라는 걸 우리는 빠르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독립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경우는 그리고 이 확률 분포의 많은 종류를 배웠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마지막에 배우긴 하겠지만 비모스 확률 분포, 베이지안 확률 분포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해야 되긴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곧 배울 겁니다. 배울 거고 비모스 확률 분포라는 건 지금 우리가 모수라고 하는 파라미터, 평균 분산 이런 것들을 추정하면 바로 정규분포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근데 그 어떤 확률 분포도 따르지 않는 것 같아 내 데이터가. 그럴 경우에는 이런 분포 과정이 없이 실제 데이터를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거와 유사한 모델을 새로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확률 분포가 아닐 때 새로운 확률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모수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확률 분포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거나 아니면 베이지안 확률을 사용해서 분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정규분포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연 현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이
정규분포를 많이 따르고, 그리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변환을 하면 정규분포를 따르게 많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평균, 분산이라는 파라미터 모수만 알면 확률을 쉽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정규분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규분포라는 게 정규분포, normal distribution 이라고도 하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는 같은 의미입니다. 주로 순수학문 하시는 분들은 정규분포라고 많이 하고 응용 분야 하시는 분들은 주로 가우시안 분포라고도 많이 합니다. 두 개 같은 의미입니다. 전혀 다른 거 아니니까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같은 단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 정리를 할 건데 조금 다른 뷰를 설명드릴 겁니다. 자, 뭘 설명할 거냐면 결국 우리가 확률 분포를 본다는 건 모델링을 하는 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델링이라는 거는 앞에서 통계 추론 아니면 뭐 기계학습 아니면 딥러닝 이런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가 확률 분포를 배우는 거는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통계 추론에 가깝습니다. 내 데이터는 정규 분포 모델을 따를 거야. 내 데이터는 이항 분포 모델을 따를 거야. 이거는 통계 추론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통계 추론한다는 건 분포를 가정하죠. 평균, 분산 이런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수적 모델이라고 하고 이런 걸 가정할 수 있는 분포가 없다 라고 하면서 기계학습으로 넘어가면 기계학습은 분포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포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모수적 모델이라고 통상 많이 얘기합니다. 딥러닝도 마찬가지로 분포 가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비모수적 모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딥러닝은 꼭 평균 분산 이런 파라미터는 없는데 다른 파라미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미 모수적이라고도 합니다. 즉 일부는 파라미터가 있고 일부는 파라미터가 없는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엄밀한 설명은 아닌데 다시 정리하면 통계 추론은 주로 모수적 모델이고 그리고 기계학습과 딥러닝은 주로 비모수적 또는 세미 모수적 모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우리가 확률 분포를 배운 건 통계 추론 관점에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배우게 될 좀 더 디테일한 통계 추론, 기계학습, 딥러닝은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모수적 모델, 비모수적 모델, 세미 모수적 모델이라고 하고 이거는 통계 추론, 기계학습, 딥러닝 이름이 아니라 파라미터 기준에서 파라미터가 있느냐, 없느냐, 파라미터가 일부만 있느냐 이걸로 알고리즘을 분류하는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수적 모델은 통계 추론이 주로 해당이 되고 특정 확률 분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정규 분포면 평균과 분산이라는 모수를 추정해야 하고 모수의 형태를 확률 분포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곧 배우시겠지만 선형 회귀 모델, 로지스틱 모델,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수적 모델입니다. 그 중에 특히 회귀 분석이라고 불리는 모델은 데이터가 정규 분포라는 것을 좀 가정하는 모델입니다. 장점은 간단하고 빠르고
데이터가 적어도 잘 작동하지만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있는데 정규분포가 아닌 데이터도 많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한계점이 다소 있습니다. 다음, 기계학습 딥러닝류의 비모수적 모델은 확률 분포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수의 형태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데이터에서 직접 확률을 계산해서 모델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KNN, 랜덤 포레스트 이런 것들이고 성능은 모수적 모델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게 정설입니다. 훨씬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빅데이터이어야 성능이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과적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과거 데이터는 굉장히 잘 맞추는데 미래 데이터는 잘 맞추지 못하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빅데이터이어야만 잘 맞추게 되고 빅데이터이다 보니까 과거의 빅데이터가 미래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면 사실 미래도 잘 맞춰요. 근데 과거의 빅데이터가 미래에는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잘 못 맞춥니다. 그런 패턴을 흔히 데이터 과적합이라고 한다 라고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세미 모수적이라는 거는 기계학습 딥러닝도 이런 류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모수적 모델, 비모수적 모델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상충시켜서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정 확률 분포를 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모수가 존재하게 되고 주로 SVM,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확률 분포를 배웠는데 결국 우리가 확률 분포를 여러 가지 종류를 배운 이유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내 데이터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위해서 주로 데이터의 패턴, 특징, 형태를 보고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 주로 히스토그램을 그린 다음에 어떤 분포와 비슷한 눈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로 콜모그래프, 스미어노브와 테스트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실제 내 데이터와 그리고 내가 가정한 분포들 중에 어떤 게 유사한지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자연 현상들은 결국 정규 분포의 모습을 띠지만 각 사건들이 독립이 아닐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띠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엔 비모수 확률 분포나 베이지안 확률을 쓰기도 한다라고 결론을 드렸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지금 확률 분포 정도의 수준으로 모델링을 하지만 이 확률 분포를 본다는 건 통계 추론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통계 추론, 기계학습, 딥러닝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결국 모델링을 하는데 이 중에서 확률 분포를 가정하는 모수적 모델을 주로 통계 추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수 추정, 모수 가정을 하지 않고 확률 분포의 가정을 하지 않는 많은 기계학습과 딥러닝은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비모수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수적, 비모수적 모델에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개를 결합시켜서 특정 확률 분포를 가정하진 않지만 일부 장점이 있어서 일부 모수를 추가한 이런 기계학습과 딥러닝 모델들을 세미 모수적 모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 확률 분포 파트에서는 우리가 결국 내 데이터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지 알기 위해서 이항 분포, 정규 분포, 다양한 분포들을 확인해 보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